법무법인 에이시스의 김훈정 변호사, 최민영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피해자, 고소인의 입장에서 이제 사건을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피해자와 이제 고소인은 서로 연인 관계였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의 그 의사에 반해서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심지어 이제 저희 의뢰인의 가족분들에게까지도 막 연락을 하면서 접촉 시도를 한 케이스인데요. 이 사건에서 좀 더 특이한 점은 이제 그 의뢰인의 피해가 좀 생각보다 많이 심각했어요. 본인한테 연락을 시도하는 거 이외에 의뢰인의 직장까지도 찾아와서 뭐 회사에 뭐 좀 부당한 뭐 민원을 넣거나 뭐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피해자가 남성인 케이스입니다.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은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을 한다라는 인식이 좀 많잖아요. 이 사건에서 가해자 쪽인 상대방의 입장은 뭐 어떤 거였나요? 스토킹 처벌법에서 그 범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동들을 스토킹 범죄로 이제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 쪽에서는 자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항의할 부분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이 될 만한 것이 있었나요?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가 이제 진실인지 여부, 팩트인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됐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들이 실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탄핵하고 반박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좀 주력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상대방 주장이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입증하는 이제 증거들을 좀 찾아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보충 의견서를 현출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기소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의 스토킹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신고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더 이상 상대방이 같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강제적인 결정을 내려달라라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그 고소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잠정조치 결정도 함께 꼭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같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거나 할 경우에는 별도의 스토킹 행위가 된 것 동시에 그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사례, 이제 저희가 피의자 쪽,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쪽의 사례도 한번 이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은 그 피의자 입장에서 저희가 조력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저희 의뢰인과 그 피해자 쪽은 이제 연인 관계였고 좀 심하게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의뢰인은 관계를 좀 회복하고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려고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이 신고를 했던 케이스예요. 근데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점은 그렇게 신고를 한 이후에 의뢰인과 피해자분이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사건은 입건이 됐는데 그 후에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네,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된 이후의 사건이어서 신고한 피해자 쪽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관계가 회복됐으면은 어쨌든 서로 간에 뭐 만난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또 있었겠네요. 네. 피해자 쪽에서 신고를 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는 잠정조치 결정을 신청을 해서 잠정조치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 의뢰인 쪽에서 좀 연락을 시도하고 화해를 해서 또 잘 지냈어요. 그 부분까지도 이제 문제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잠정조치 결정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인데 그 법원의 판단을 그 결정을 위반하고 그게 상호 동의하에 있었던 거라 할지라도 네. 그것이 잠정조치 결정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또 문제가 됐던 네,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스토킹 범죄 행위랑 잠정조치 위반 행위 두 가지 행위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엄한히 화해를 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 쪽에서 밝혀서 그 스토킹 행위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제 불기소 결정이 네. 났습니다. 이건 잠정조치를 위반할 범위가 없었다. 그런 취지로 좀 주장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없음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잠정조치 위반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네요. 이 사건을 보면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 뭐 연락을 했다거나 접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정조치 결정 위반은 사실 그 연락 행위 자체만으로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잠정조치를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취하는 거는 사실 신중하셔야 되고 네.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결정에 따르는 게 그렇죠. 네.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락은 할 수 없는 거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 쪽이랑 뭐 협의의 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는지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 대응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케이스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뭐 말씀하신 피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응하는 거는 잠정조치 결정 위반은 아니라고 거기에 네, 수동적으로 응하는 것은 그렇죠. 네. 적극적인 접근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잠정조치 위반은 아닐 수도 네. 있다라는 거네요. 이 스토킹 범죄의 그 지속성이랑 반복성 요건, 이제 하구심 법원에서 이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사한 사건에서도 판결의 결과가 좀 엇갈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이게 판단 기준이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그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법조문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좀 존재합니다. 법원의 판례가 좀 축적되고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그 대법원에서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해 주는 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모든 사건이 다 개별 구체적인 어떤 상황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일정한 판단 기준이 정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될지 여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사나 어떤 법적인 조력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사건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 변호사님께서 이제 수행했던 사건을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이제 피의자를 이제 변호했던 사건인데 그 피의자는 이제 남성이고 그 피해자는 저희 의뢰인과 이제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어떤 사정이 발생해서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거든요. 경찰이 출동해서 피해자가 그 이별을 통보했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구두 경고를 했거든요.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이런 걸 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한 2시간 정도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한 총 50회 정도 연락을 시도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그 구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뢰인이 연락을 했다. 이 점 때문에 입건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음. 그 50회를 접근했다는 상황이 경찰의 경고 이후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은 좀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그 2시간이라는 어떤 시간 자체가 일회성,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과하다. 어떤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 기준에 맞춰서 이거는 스토킹 범죄로 의율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변호의 방향을 세웠고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어떤 관계 회복 및 뭐 합의 이 부분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분도 그 저희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뭔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신고 취하도 해주시고 처벌 불원서도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합의 시도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혐의 주장을 함에 있어서 네. 뭐 합의를 해도 되냐, 시도를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어떤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죄를 무조건 인정해서 합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사법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진행하고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상대방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일이 실무적으로는 서로 이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합의를 추진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건 관계자들의 어떤 관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까지 이제 예정했었던 연인 관계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뭐 오해가 있었고, 뭐 감정력 대응에 의해서 이제 촉발됐던 사건들, 오해가 좀 풀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뭐 스토킹 범죄까지는 아니었다, 피해자분들이 이제 생각이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합의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는 게 이제 반드시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다, 허위다,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간극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좁힐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 시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앞에 좀 전에 이 변호사님이 소개했던 사건이랑 비슷하게 이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그 기간 자체는 하루뿐인 걸로 보여요. 범행 기간이 단 하루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있었던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뭐 기간도 좀 중요한 어떤 판단 근거는 될 수는 있지만은 그 네. 어떻게 스토킹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양태, 뭐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뭐 찾아갔는지, 연락을 했는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재반 요소를 다 고려해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그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처벌받으면 신분상의 이제 징계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졸이면서 네. 통보를 기다렸는데 다행히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선 이 변호사님 케이스랑 지금 최 변호사님 케이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은 사건이잖아요. 저희가 대응하는 전략이나 그 과정이 조금 달랐던 게 최 변호사님 수행하셨던 케이스는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을 더 줄여야 되는 사건이어서 혐의를 인정하는 스탠스로 갈 수는 없었고 무혐의를 받아야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는 깔끔하게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셨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도 의뢰인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실제 수행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킹 범죄 해석이라든지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스토킹 범죄에 연루가 됐을 때 뭐 피해자의 입장에서 또는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된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